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 그리고 멤버십 분들에게 정말 깊이 감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우리는 한테 주어진 가장 큰 무기는 시간이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 추이는 107.22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러시아가 독일 등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다시 줄인다라는 영향성으로 좀 받았다라는 것과 그리고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717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네, 7월에 미국의 FOMC 회의 결과 발표에 앞두고 변동성이 제한된 영향성이 좀 있었다. 라는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가가 배럴당 94.98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IMF가 22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된 영향성이 좀 이번에 좀 크게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SBS 뉴스에서 나왔던 내용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대신 채굴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투자금 300억 원 정도 먹튀했던 큰 사건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특정 채굴 코인을 지난해부터 돈을 좀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런 또 사업을 또 벌였다고 하는데 이런 건 사기 수법에 좀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그렇지 않은 채굴 업체들도 국내에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잘 알아보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약 관계를 한번 보게 되면 자, 채굴기를 코인의 정기 지급을 좀 투자자들에게 주고 채굴형 저장 공간을 다시 구입하는 형태로 이렇게 선순환 구도로 좀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성 코인은 또 대부분 SBS 취재에서 잠깐 보이기도 했는데 파일 코인 형태로 좀 보여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테라 정도에서 코인 23,000개 지급을 했고 3.6억 원 정도 투자했던 사람이 되게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6개월 만에 코인 지급이 돌연 중단되는 사태가 좀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게 되면 한 이모 씨가 투자 피해자인데 마지막 통화할 때까지도 그러면서 뭔가 합의를 하자라고 하는데 나는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돈을 돌려주고 끝내자라고 했는데 연락이 두절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톡에 남았던 메시지를 또 보게 되면 문의드립니다. 지인이 여기에서 채굴기를 구매를 했는데 처음에 약속한 대로 코인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런 소리가 들리면서 제가 걱정이 좀 많이 되는 것 같다. 라고 했는데 그 뒤로도 또 연락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경찰이 피해자 300여 명 정도 추산이 되고 피해 금액은 100억 원 정도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만약에 이런 걸 하려고 한다고 하면 차라리 그냥 직접적인 투자보다는 간접적으로 그리고 웬만하면 내가 이쪽에서 그만큼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 좀 조심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에너지 관련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가스 수요 15% 감축안에 합의를 했다. 라고 해서 이제 유럽은 스트레스 테스트 제가 여름에 벌써 진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날씨도 도와주지 않고 어차피 러시아가 겨울에 그렇게 액션을 취할 게 뻔히 보이니 이미 여름에 좀 해놔야 가을에 이게 될지 안 될지 이제 결과물에 따른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 그 데이터 값 가지고 협상을 할 것이지 말 것이 이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에너지에 따른 변동성은 여름에 계속 부각화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따른 영향성도 계속 지속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가스 수요 15% 감축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수요가 높은 비상시 연합 경보 발동을 취할 것으로도 보여진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연합 경보를 발동을 했을 경우에 저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이게 분열될 확률이 매우 전 높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세부 내용도 좀 볼 필요성은 있지만요. 가스 공급 중단 가능성 대비해서 가스를 전략하는 것이다 라고 하지만 잘 될지 저는 좀 물음표가 있고
다른 회원국들과 가스망 연결되어지 않는 국가들에게는 국가 감축을 면제하겠다라고 하는데, 아일랜드나 뭐 특정 뭐 어떻게 보면 가스로 전기 발전소를 이렇게 운영하는 쪽은 조금은 면제를 해줄 수 있으면 뭐 그런 옵션 조항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 차원의 에너지 안보에 다룰 준비가 되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게 겉과 속이 좀 너무 많이 다르는 걸 제가 3반기에도 엄청 많이 다뤄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의 퍼포먼스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면 지지하는 쪽이 반러 지지 세력도 있고요. 그걸로 지탱을 하니까 자기의 정치 생명이 또 거기에 걸려져 있으면서 물가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서로가 언밸런스 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이게 되는데, 이게 이상으로 이게 좁혀질 수 있냐라는 것이죠.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상식적으로만 본다라고 해도. 근데 본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약간의 이런 뭐 행동을 취하고 있다 정도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측은 가스 소비 감축 계획은 나는 없다, 그러니까 네 알아서 해라 라고 해서 일단은 이렇게 손절하는 국가들도 좀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이제 가스 밸브 부분을 더 잠갔을 때 또 가스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나라들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독일과 EU 부분만 좀 떼서 본다고 하면 프랑스는 원전이 좀 많이 있어서 좀 가장 후순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미치는 영향 인자가 독일 부분만 좀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EU와 독일 부분이 거의 유사하게 마이너스 2.7% 정도 GDP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 뭐 이 정도로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이 나와 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지금 치솟는 유럽가스 가격이 다시 한번 정고점에 거의 도달할 만큼 올라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천연가스가 가격이 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되게 혼돈의 시대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축소 발표에 가스 가격이 20% 폭등이 나와 주었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유럽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최근에도 독일에서 약 9월달부로 다시 유틸리티 가격을 이제 해당 소비자들에게 전가를 시키겠다라고 독일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겠죠. 그 다음으로 뭐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월마트 실적 쇼크로 인해서 타키, 코스트코 유통주가 타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재량적 소비재 부분이 필수 소비재로 소비 패턴이 바뀌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월마트, 타키, 코스트코가 마진율이 별로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 마진율이 안 나오니까 뭐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대출로 투자를 많이 벌려놓은 거를 수습할 수는 없고, 그러면 매각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매각가에 내놨다라고 해도 그걸 사줄 사람이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가장 눈에 보이는 어떻게 보면 직원을 먼저 해고하는 수순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쇼피파이도 전 직원 10% 해고에 좀 들어갔다는 것과, 그 다음에 GM이 주당 순이익 시장 예상치에 하회했고 주가도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뭐 간단하게 보게 되면 GM도 이번에 좀 반도체 칩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왔다. 그래서 부품 수급에 따른 불균형이 아직까지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마감 후 실적 공개한 마이크로 그리고 알파벳 예상치가 소폭 하회했고 오히려 선방을 보여주었는데, 뒤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나스닥에 있는 낙폭이 1.9% 하락이 나와줌으로써 비트코인도 일시적으로 좀 조정을 좀 크게 받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마존 유럽 아마존 프라임 요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요. 수요 둔화와 운영비 증가에 따른 측면이라고 하는데, 뭐 에너지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운임비 상승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인건비와. 그리고 영국서 8년 만에 첫 인상을 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43%나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전가를 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최고 투자 책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시장은 경기 침체 발생 여부와 바닥론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고 그러기
싶다는 것도 알고 모두가 말하고 싶어하는 주제라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실적 가이던스 하향 조정의 고통만 견뎌내면 상황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연준이 긴축을 준다 하면 달러화는 약화될 것입니다. 다국적 기업들과 S&P 500의 지수에 큰 순풍이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될 것으로 해서 포인트를 딱 집어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포인트 부분을 잘하면 언젠가는 회복을 해줄 수 있으니 그 시점까지는 좀 기다려 보아라 라는 이야기로 저는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7월의 FOMC 부분이 이제 걸쳐져 있는데요. 이게 어떤 영향을 계속 볼지는 계속 눈치 보기 있는 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에선 이제 덩달아 미국의 실적 발표도 같이 있기 때문에 좀 유심하게 봐야 되겠고 여기 플러스로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또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8일날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대거 또 나와주기 때문에 또 그 영향도 같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9월 포워드 가이언스 서프라이즈 기대의 심리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가 연준이 9월에 좀 더 매파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FOMC 4대 관전 포인트는 총 4가지를 좀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롬 파월 9월의 가이던스와 금리 인상에 따른 속도와 경기 침체에 따른 전망과 중립금리 차이 부분을 이야기를 할 것인데 아무래도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에 그 여지가 나올 것인지 또는 9월 달에 그 여지를 밝힐 것인지 그 해당의 8월과 9월 사이에 중요한 부분이 좀 될 것 같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7월은 그렇게 다들 전문가들도 그렇게 크게 영향성을 높게 좀 보지는 않고 있어요. 오히려 9월에 따른 중심이 가장 크다. 그게 전환점을 좀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번외로 상식에 따른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미국의 권력 승계 순위가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자리이죠. 그 다음에 부통령, 그 다음에 하원 의장, 그 다음에 국무장관, 그 다음에 재무장관 순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하원 의장이 대만 쪽을 방문을 한다, 이런 이야기로 저런 내용이 잠깐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통화스와프 국내 내용이 좀 나온 게 있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외환위기 상황이 아닌 때에서 통화스와프 필요하지도 않고 절실할 때가 아니다라고 7월 2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의 상설 통화스와프 대상국은요, 캐나다, 영국, 유로존, 일본, 스위스 부분이 상설로 맺어져 있다는 것과 국내도 지금 이렇게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데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해야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미리 해놓으면 좋겠죠. 잘 스와프 대상국에 들어가면 되는데 미국이 그건 결정하는 사항이지 우리가 해라 마라 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해도 미국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의미가 없고요. 미국이 지금까지도 해석하는 방향은 한국을 선진국 대상 반열에 안 올려놨기 때문에 통화스와프 대상국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렇다 보니 중진국 정도나 약간 그런 스탠스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라는 것은 한국을 도와준다라는 건 주변 국가들도 야 나도 좀 도와줘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좀 곤란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더 많이 내포가 되어져 있길래 지금 시점에서 통화스와프에 따른 체결을 왜 이렇게 단독적으로 급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이게 자극을 또 받아서 외국인 이탈률이 더욱더 심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양날검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순수한 정책적 의도는 알겠지만 이게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걸릴 수 있을 만한 부분은 항상 염두를 해 두시면서 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정책이 한쪽 방향만 보게 되면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 부작용도 감내하면서 할 수 있냐 없냐를 명확하게 우리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국의 일부 도시에서는 이제 상승률 주택 둔화 부분이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S&P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도 좀 둔화가 됐지만 한국과 미국의 공통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의 주택 부분은 공급과 수요가 벌써 한국과 비슷하게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택이 둔화가 됐다라고 해도 그렇게 많이 빠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포적 심리를 가져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주장을 내비치고 싶습니다. 그 대신 이제 둔화세로 들어갔다라는 게 이제 초점만 맞추면 좀 될 것 같고요. 저기에서 붕괴가 되기에는 좀 어려운 시선은 있어요. 네. 일부 만약에 붕괴가 됐다고 해도 그게 미치는 영향 강도가 중국만큼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한때 코인베이스가 21% 급락이 또 나와주었던 배경은 아무래도 SEC가 코인베이스 조사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때 또 장중에 저렇게 하락폭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는 딱 하나가 있는데요. 자, 코인베이스 측에서 주장하는 바는 우리는 증권은 상장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장을 안 하겠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들릴까요? 당연히 소송을 준비를 하겠다라는 의미로도 들리겠죠. 그래서 방어적인 역할을 하고 우리를 대변하겠다라는 측면으로 또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말의 의미는 코인베이스에서 상장이 되어져 있는 리스트 항목은 여전히 코인베이스 측에서 계속 우리를 그런 코인들은 지켜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SEC가 증권이라고 판단하는 암호화폐 총 9개 중 7개가 상장이 되어져 있다라고 딴지를 걸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알파벳이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EPS 매출, 유튜브 광고, 클라우드 매출을 보았는데 다 전체적으로 그냥 좀 소폭 하회되는 부분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주가의 영향은 마이너스 2%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알파벳이 원래 $100 가격대가 아니었잖아요. 당연히 액면 분할로 인해서 $100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수가 늘었죠. 그래서 그거에 따른 효과가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듯이 주식수가 많이 늘어나면 내려가는 폭은 지지를 많이 해줍니다. 근데 올라갈 때 다음에 상승기가 도래를 할 때는 올라가기가 더 버거워지는 장단점이 무조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작용을 내가 감내하면서 할 거냐. 그러니까 투자할 때도 그러한 거죠. 내가 매수 포인트에서 버튼을 한번 누른다는 건 내가 언제든지 에 따른 마이너스를 감내하고 매수를 던진다라는 부분이 있죠. 예. 근데 이걸 잘 대부분 일반 투자자들이 이런 거를 머릿속에 기본 베이스로 깔아두지 않으니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디스도 미국 유럽 상장 물가치를 하향 조정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점이 전체적으로 둔화에 따른 메시지가 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러시아 측에서 매번 유럽에 따른 그런 강도 높은 액션을 취할 수는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는 전체적으로 경기 둔화가 되면 중국 쪽이나 그 다음에 인도에서 에너지를 공급을 싸게 해준다라고 해도 그것으로 앞으로 러시아에 있는 한없이 에너지에 따른 수입 부분이 계속 높게 평가받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에너지의 공급 비중이 더 전체적으로 빨리 줄어들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유럽과 중국과 인도는 좀 성향이 다릅니다. 이쪽은 계속 신흥국 시장이다 보니까 계속 개발과 발전 속도가 빠른 대신에 그만큼 경기가 침체되면 그만큼의 에너지에 있는 사용량 자체가 파격적으로 등락폭이 매우 커지는 부분이고 이쪽은 거의 정체기 부분이죠. 유럽 쪽은. 그래서 러시아가 생각보다 지금의 노드 스트림 1 부분을 생각보다 탄력적으로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게 완벽하게 잠그지 못한다라는 그런 주장들도 나오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러시아도 어느 적정 수준에서는 분명히 좀 합의를 가져갈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힘들다라고 해도 최대 내년 안에서는 어떻게 해서는 협상안을 좀 가져가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불통이죠, 불통. 예, 소통이 안 되는 친구가 한 명이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아야 이 부분이 해결이 될까요? 아무튼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었고요. 가장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한 리서치 보고서에서 따르면 총 스테이블 코인 공급은 1513억 달러로 지난 분기 동안 351억 달러, 즉 18% 감소했고 코인 역사상 가장 큰 분기 감소폭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뭐 단순하게 이것도 보고 싶고 저것도 보기 싫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 추이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이것만 보셔도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USDC 쪽이 많이 늘어나고 있냐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폴리곤 평균 트랜잭션 비용을 49%나 감소를 했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에 관련된 내용을 좀 많이 설명을 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더리움의 가격 뒤에 숨은 잠재력이 좀 있다고 합니다. 6월 달에 디파이 청산으로 이더의 가격에 좀 영향을 많이 끼치기도 했었죠. 이더리움 펀드 프리미엄도 2020년도 하반기 이후 처음으로 증가 추세를 전환이 되었고 펀드 수요가 미국이라는 점을 감안을 할 때 미국 투자자들이 이더리움 수요가 늘어났다라고 될 수 있는 가격대까지 나오지 않았냐. 그래서 이번에 보게 되면 POW, POS의 합병 부분도 이제 머지가 곧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보게 되면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과 그리고 과거에 EIP 1559를 해서 어느 정도 소각했던 부분도 적절 이상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이더리움에 있는 가격 추이를 너무 낮게 설정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 이제 희소성 부분으로 넘어가는 첫 단추가 시작되는 출구 부분이 있고요. EIP 1559로 소각됐던 양도 상당량만큼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가격대를 제시를 하시는 분들이 뭐 30만 원대 갈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는 어렵죠. 예. 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만약에 그 논리가 만약에 설정이 된다라고 하면 NFT나 지금 NFT 거래량도 최저치까지 찍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디파이 부분도 보게 되면 지금 최악의 단계인데도 지금 이 가격대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모든 걸 다 견뎌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에 관련된 스테이킹 물량도 물론 이제 지금 요 여름 시즌 들어오고 나서는 좀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기존의 스테이킹 물량 자체도 생각보다 나오지 않는 물량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보게 되면 지금에 있는 가격 부분에서 하락폭이 아무리 커봐야 어느 정도 제한폭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대를 좀 보지 않는 습관이 또 한 번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SOPR이라는 비트코인과 상관관계가 좀 있다고 하는데요. 모든 코인에 대한 마지막 거래 시점과 가격과 현재 거래 시점의 가격을 각각 합산해서 나눈 값이라고 합니다. 1보다 큰 값은 더 많은 투자자가 이익을 보고 판매하고 있음을 나타내고요. 1 미만의 값은 더 많은 투자자가 손실을 보고 매도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하락장에 ASOPR 값이 1이 될 때마다 저항으로 작용을 하면서 비트코인의 동시에 단기 하락을 맞이했던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점도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취미생활방 리서치 보고서에서 나왔던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비트코인 활성화 주소가 좀 높게 나오면 항상 비트코인 가격에도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았다더라 라는 주장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점은 활성화 주소 추세를 보면서 가격 추세 전환 시기가 나왔을 때 진입을 해보는 방법이 낫지 않겠냐라는 그런 방식도 제안을 또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사이드 체인 지난주 섀도우 포크를 거쳤고 이번에 머지 개발자가 테스트넷을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내용도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상황은 심상치가 않는다. 이더리움 존속하는 주소수가 16개월 최대치로 나왔다고 하고요. 존속하는 주소수가 4개월 최대치까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존속하는 횟수가 1개월 최대치로 증가를 했고 3년 5년 내 움직이지 않았던 이더리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장기간 홀딩되었던
부분이 거래소로 입금되었던 게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하반기 부분에 따른 약간의 시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현금화하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애시트 움직임이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일부는 동의하겠지만 이 대거 움직였던 물량이 다 나온다, 다 출회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비덴트, FTX와 매각 협의는 사실이다 라고 해서 한때 장중에 상한가까지도 근접할 만큼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약간 좀 소폭 조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자 실적 발표가 나와서 CFO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미국 소비 괜찮다. 문제는 이 인플레가 안 잡히겠죠?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 내용만 보게 되면 당연히 후행 지표죠. 예, 여름 드라이빙 시즌에 있는 측면에 일단 들어가져 있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비자에서 4, 5, 6, 2분기, 7, 8, 9, 3분기 부분 때까지는 비자 쪽은 잘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돌아오는 겨울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까지도 좀 봐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부유층 소비는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 코로나가 일시적으로 약간 봉쇄 조치를 완화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나 다 놀러 가려고 하겠죠. 저소득층 소비 강수 징후는 전혀 없었다고 하지만 이제 막 실업률이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2분기 때부터 실업률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 시점에서 이제 비로소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이키, 아디다스 쪽에서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쪽도 이제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하반기에 재고가 미쳤다. 그래서 재고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재고에 우리는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생활 꿀팁으로는 하반기에 그럼 할인이 좀 많이 들어가겠네 정도는 알 수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22년도 위메이드 실적 주요 항목이 나온 게 있었는데 다 예상치보다 아주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게 되면 광고 선전비 제일 많이 썼고요. 인건비 부담률이 매우 컸고 그 다음에 해외 쪽에서 해당에 있는 플랫폼을 많이 써주지 않았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이제 주요 성과는 덱스 원래 부분에 있는 플랫이 분기 대비 다 성장 부분이 좀 월등하게 높게 나왔다. 라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위메이드 대표가 또 뭐라고 시불시불 거리는지 한번 봐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드롭 벨로우라고 해가지고 보게 되면 14년도, 18년도, 22년도 추이를 해가지고 지금 22년도 구간대에 일단 조정 기간이 35일 정도 됐고 18년도 때는 133일 정도 기간이 걸렸다더라. 그러면 14년도 때는 69일, 121일, 84일 정도 걸렸다더라 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과연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4년 정도의 한 주기에 비슷한 흐름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역대급 인플레와 글로벌 경기 침체 위기가 극복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실현 손익의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한번 하락세로 접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지만 일단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자기에 있는 투자에 있는 접점을 좀 찾을 필요성이 있겠고 자기의 기준을 언제 매수 포인트로 잡을 건지도 본인 주관대로 좀 설정을 해놔야 되겠죠. 무섭다고 다 회피하면 그러니까 부자가 나오는 거고요. 누군가는 계속 사야 된다고 하지만 그때 고점에 팔아서 또 여유로움을 챙겨 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걸 깨달아야지만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역발상으로 여름 기간이 지나고 나서 또는 아무리 늦어진다라고 해도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기 직전 때까지 부분을 본다라고 해도 그 시간대까지만 침체가 나오고 그 침체가 내년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당연히 안 좋죠. 안 좋은 거 맞는데 금리를 빨리 내릴 수 있을 만한 구간에 있는 키가 발동이 되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인 위험자산의
좋은 효과가 나올 것이고 그게 비트코인한테 좋은 효과를 받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유통기한이라는 건 1년 6개월 정도 안에 분명히 펌핑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딱 한 번은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어차피 금리 부분을 분명히 빨리 올린 만큼 빨리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거는 거의 관성의 법칙처럼 모든 부분에 다 적용이 가능해요. 주식이 빨리 올라가는 만큼 빨리 내려가죠. 코인도 빨리 올라가는 만큼 빨리 내려갑니다. 그런 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내 청산 부분도 요새 다시 롱이 터져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건 이 변동폭에 자꾸 롱을 던지려고 하는 역발상에 있는 추종자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숏 구간에 지금 이렇게 약간 금리 인상 시즌에 일단 있기 때문에 또 숏패팅을 또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모아가는 거, 선물하지 마시고 모아가는 걸로 하는 게 좋다. 왜냐면 오늘 어차피 30분 좀 넘어갔으니까 조금 더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매크로 전문가도 이거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 지금 이 2022년도 시즌인데 이걸 어떻게 맞추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슈카월드 님도 해당 유튜브에서 하락을 맞추는 건 어렵다. 내가 얼마나 손절 구간을 타이트하게 손절을 내놓고 가져갈 수 있는 능력치만 좀 구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거지. 내가 개미의 발상과 부자의 발상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부자는 확실한 구간이 아니면 과감하게 짧게 빨리빨리 쳐냅니다. 근데 개미는 그 10% 이런 것도 아깝다, 좀 더 존버하자 하다가 반토막 이상 나고 막 그렇다라고 하죠. 그리고 개미는 최저점 구간대 어떻게 해서든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매크로 전략가들도 이걸 예단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즌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그러면 관심법을 해서 러시아에 있는 부분과 젤렌스키에 있는 마음을 알아야 그게 가능한 건데 그걸 어떻게 맞출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순번 대비보다는 지금에 있는 건 인간의 마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내가 얼마나 그 손실 부분에 있는 범위를 줄이면서 가져갈 수 있는 모델링을 어떻게 가져갈 거고 내가 어느 정도의 이 기간의 여유를 어떻게 좀 해서 유동성을 좀 가져갈 수 있는지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운영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